트럼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 오래된 논쟁은 있죠. 물론 경제 교과서에 있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의 그 삶의 어려움이 잘 나가지 못하는 게 과연 이제 중국과의 무역 거래, 네. 우리 대한민국과의 무역 거래에서의 불공정 때문이냐, 아니면 그간 미국이 제조업을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냐, 이런 논쟁은 있죠. 네. 하지만 정치적 레토릭으로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저 한국을 봐라, 중국을 봐라.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지 않느냐. 한국을 봐라. 6.25 이후에 수돗물 마시던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됐지 않느냐. 네. 그건 다 우리 미국이 퍼져서 그렇다라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논리가 없죠. 아주 근사하게 들리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호무역주의, 관세, 고유를 매기겠다 이런 걸 앞에 내세울수록 외부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밑에서 은근슬쩍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은근슬쩍 보호무역주의를 행하는 것과 이건 좀 다르잖아요. 자기네가 실익을 챙기려면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안정되고 유리한 상황이라면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슈퍼파워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나서. 지금도 사실 슈퍼파워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위치가 네.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총리한테 야 이제 좀 그만해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용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총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 그렇죠. 그리고 남미 베네수엘라 네. 석유 가지고 딜하러 갔다가 오히려 뺨 맞고 그 다음에 MBS 중동의 실세 사우디. 왕자에게 야 그거 인권 탄압은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래? 그러면은 너 석유 어떻게 할 거니? 미국이 굴복했습니다. 그렇죠. 유가 내려달라고 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슈퍼파워는 옛날 화려했던 시절의 슈퍼파워가 아니죠. 지금은 노골적으로 상대의 팔을 비틀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우아하게 협상을 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 그랬죠.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도 네. 옛날의 바이든을 다 잊어버리셔라. 옛날에 마음씨 좋은 따뜻한 할아버지 바이든은 이제 없다. 이제 미국은 신냉전적 기조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중국을 분지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때 오래전에 안 교수 그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거는 건 전략적 경쟁이야. 그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서 그래. 인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외교적으로 내거는 레토릭과 실제 추구하고 있는 본심은 다르죠. 이제는 아마 제 얘기가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기고만장한 이유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죠? 그렇게 트럼프를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지만 관세, 트럼프가 매긴 관세 어떻게 했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네. 20% 관세 유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한국 철강 기업들한테 지금 뭐 하고 있죠? 바이든이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포스코, 지금 포스코는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계 관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철강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기업들이 낮은 전기료에 입각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공정 무역이다 보는 거죠. 중국이야 체제 위협, 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국은 꽤 컸으니까 예전에 일본을 대하듯이 야 일본 너 너무 올라오는데 너 거기까지만 올라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네. 두 가지 고려가 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론 바이든도 한국에 대해서 같은 우방국이지만 그래도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어떤 네. 이미지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요, 노조입니다. 있군요. 굉장히 필요한 조직이죠. 그리고 노조원들이 지금은 많이 보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월가의 이익을 더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동맹과에 대한 경제적인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백인 노동자를 겨냥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협력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곤혹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는 건데 트럼프는 그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분의 사유 방식에서는 사우스 코리아가 우방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우방이면 내가 돈에 손해 봐야 되나? 이게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럼 이 보복 관세나 뭐 동맹국에도 그렇게 관세를 높이 매기겠다 뭐 이렇게 한 게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미국의 보편적인 관세가 평균 한 3%라고 치면 우리가 한 13.4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공약하고 있는 상호무역법, 그러니까 상대랑 우리랑 맞추겠다. 그럼 3%랑 13.4를 맞추면 우리는 그럼 10% 정도로 올려요. 10%를 올리잖아요. 네. 대한민국은 통상대국이잖아요. 우리 통상대국인 저희로서는 그거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이 우리나라 1분기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더라고요. 지난해 12월에도 그랬었고 지금 중국을 그러면 이제 뛰어넘은 건데 그러면은 또 무역 수지 흑자 폭도 뭐 80%가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아주 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최대 수출국이 미국인 게 좀 불안한 상황, 오히려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IRA를 했을 때 우리 기업분들이 정말 당황하셨잖아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하나는 미리 좀 알았고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이거 어떡하냐. 하지만 당황했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가 보조금도 좀 잘 받고 그렇죠. 생각보다 동맹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항의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기본 태도거든요. 네. 뭐 자기들한테 그게 유리하고 동맹을 배려하는 게 그런데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프렌드쇼링, 우리는 같은 자유주의 동맹이고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체제 위협이고 대만은 같은 자유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중국의 발톱 아래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안타깝게 지진으로 TSMC가 물론 지진으로부터 떨어진 데 있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이거 TSMC라는 게 믿을지 못하구나. 불안함이 있죠. 반면에 삼성은 자유주의 국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번영하고 있고 안보라는 점에서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또 이런 곳에 이렇게 거대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그건 뭐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런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사실은 반도체의 어떤 그 발류체인, 글로벌 발류체인에서 우리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 빡빡한 기준을 이제 세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시장을 완전히 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대한민국이 반도체 장비가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우리는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덜란드가 전 세계 초 0.1%의 기업이 갖고 있는 노광 장비 같은 게 없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재용 회장님께서 혼자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네덜란드로 협의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트럼프가 한국이 다른 부분에서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말을 안 듣고 자꾸 협상에서 어깃장을 놓는다?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 거기에 미국 반도체 장비 그거 통관 절차를 좀 연기해. 나중에 내가 다시 재개하라 그럴 때까지 연기해.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 차질이 빚겠죠. 우리는
지금 바이든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건 좀 너무 과장된 비유인가요? 2차 대전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그 이후에 미국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실제로 진주만 공습을 당하고 나서 온 국가가 마치 전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공장으로 변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 시대가 있었죠. 네. 지금 미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가장 1순위는 경제가 아닙니다. 체제 경쟁이에요. 체제 경쟁.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라는 점에서 국가 안보란 이름이 붙으면 그것만 앞에 레테르가 붙으면 우리 대한민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캐나다든 프랑스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합니다. 우리가 야 어떻게 우리한테 관세를 그렇게 때리니? 아 국가 안보거든.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논의가 불가능해요. 논의가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철강, 알루미늄 네. 에 있어서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협상팀이 오마이갓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철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상팀의 온도가 바뀌는 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탁월한 터프한 협상가가 본 거예요. 요것들 봐라. 이제 드디어 좀 대화가 되네 하면서 결국 딜까지 갔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앞으로 국가 안보의 이슈는 더 커지잖아요. 중국과의 체제 경쟁이라는 건 훨씬 더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취약점은 커진 거죠. 야, 너네 미군이 필요 없다는 거니 지금? 이런 얘기. 물론 그렇다고 트럼프 의도대로 되진 않겠지만 너네 혹시 이 핵 관련된 확장 억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순간 우리 협상팀은 어떻게 되죠? 얼어붙죠. 네. 우리가 소국이니까 미국과 비교했을 때.